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전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드려볼까 하다가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나 싶어서 다른 분들처럼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겪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구간이 명관이라는 그 말을요. 저는요, 겪어본 적은 없는데 그 말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거 자존심 상하는 말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저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말이고 이전의 것이 훨씬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간다면 여자로서의 긍지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뱉을 말이 따로 있지. 면전에 대놓고 그런 말을 뱉은 사람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어야 속이 시원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어떤 사람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뽑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다른 친구들이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를 적을 때 저는 당당하게 저희 아버지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슈퍼맨이셨거든요. 장래 희망을 적을 때에도 저는 꼭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전부 저희 아버지 성함을 외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게 굴어도 저에게 늘 웃음만 보여주시던 분이셨거든요. 사실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저를 낳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엄마는 바람을 피우셨습니다. 아버지와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겠죠.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가 하늘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황당했어요. 게다가 그 이야기를 엄마의 입으로 들었으니 충격은 더 컸죠. 엄마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붉은 자욱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이긴 했지만 수상할 정도로 꽁꽁 싸맨 엄마의 행색이 조금은 이상했어요. 거기다가 실내에 들어와서 꽤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덥기까지 했는데 엄마는 긴 팔에 가디건을 벗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런 엄마의 손을 잡고 팔을 걷어보았습니다. 엄마의 손목부터 거쳐진 부분까지 푸른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손을 확 떼어버렸어요. 엄마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횡설수설 말을 했죠. 저는 엄마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가 불안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추궁을 하자 엄마는 그제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지. 네 아빠가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한 건 알고 있어. 내가 죽어도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 죽어도 찾아오지 않겠다고 아빠랑 약속을 했으면 평생 찾아오지 말지. 이 꼴로 찾아와서 나한테 뭐 어쩌라고. 엄마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건 나한테 상처를 2번이나 주는 일이야. 엄마가 오죽 힘들면 이랬겠어. 엄마가 미쳤었어. 엄마가 그러면 안 됐는데 너를 낳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또 네 애비는 매일 바쁘다고 나를 돌봐주지 않았었어. 그래서 나도 외로웠단 말이야. 세상에 누가 누굴 돌봐요. 아빠는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바쁜데 엄마는 나를 돌봐야지. 왜 자기 자신을 돌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를 낳으면 안 됐지. 생긴 걸 그러면 안 낳니? 아니 나도 선택지가 없었다니까.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피운 게 아니야. 얘 엄마도 여자잖니.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그걸 지금 버리고 간 딸 앞에서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난 정말 엄마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겠다고.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편이 훨씬 좋았을 거야. 특히 이콜로는.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갔으면서 잘 살기라도 하지. 어디서 이렇게 얻어맞고 다니는 거야? 아휴, 엄마 한 번만 살려주라. 네 아빠한테 가서 엄마 불쌍하다고 한 번만 다시 받아달라고 그래. 응? 엄마 도망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어? 엄마는 저에게 매달렸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뿌리쳤죠. 제가 아무리 엄마의 사랑이 급한 사춘기 여중생이라고 해도 자랑스럽고 든든한 우리 아빠 옆에 뻔뻔한 엄마를 둘 순 없는 일이었어요. 엄마는 그 뒤로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마 양심은 있어서 아버지를 찾아가긴 그랬는지 저를 괴롭혔죠. 학교까지 찾아와서는 제 친구들에게 엄마라고 소개를 하질 않나 아빠와 같이 먹을 밥을 차려주겠다고 집까지 쳐들어오곤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차려놓고 가면서 꼭 아빠한테 자기가 만든 음식이라고 엄마의 손맛이 그립지 않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조금 좋았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맛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저희 엄마가 전부 돌아가신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학교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제 친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니 혼란스러워했고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새엄마가 생긴 거다.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탈출을 했다더라 하는 소문 말입니다. 사춘기 여학생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밥 수연이 네가 하는 거 아니지? 네 엄마 언제부터 찾아오기 시작했냐? 어떻게 알았어? 아직도 아빠는 엄마가 해준 밥맛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네 엄마한테 좀 특이한 버릇이 있었어. 명란젓을 말이야. 늘 그냥 먹지 않고 고춧가루 조금에 참깨에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으라고 줬었단 말이야. 네가 어릴 때 도망을 나갔으니 이 맛을 기억할 리는 없을 거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레시피도 아닌데 이걸 네가 어찌 알았겠어? 자기가 왔다 갔다고 시위라도 하는 건지 이거 원? 엄마가 찾아온 지는 좀 됐어. 같이 사는 아저씨한테 좀 당하고 사는 것 같던데 아빠한테 다시 합칠 생각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긴 했는데 난 반대야. 왜? 너도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니었냐? 아빠랑 둘이 살면 고민도 다 털어놓지 못할 거고 엄마가 있으면 너한테 좋은 건가 싶어서. 아빠한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어딨어. 그리고 엄마 바람나서 도망간 거라며 자기 입으로 뻔뻔하게 말하던데? 난 아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택이니 뭐니 그것 때문에 아빠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 제가 그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니 아빠가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그러더니만 제가 손도 대지 않은 명란젓을 묻혀놓은 것을 싱크대에 확 가져다 버리셨습니다. 물론 음식이야 아깝죠. 아까운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 음식을 버리는 행동에 담긴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손을 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아빠의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진귀한 보석이었고 벽이었고 또 하늘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따라가려고 애를 써도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하늘 같은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겠다는 느낌을 받았죠. 단단한 울타리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받은 저는 결심했습니다. 꼭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녹록치 않았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딸의 무게 또한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께서 말라가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를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을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했었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아버지께서 조금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자주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위험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으셨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여러 일을 겪으셨어요. 구조조정의 위험도 있었고 또 IMF도 겪으셨었대요. 저는 너무 어릴 적의 일이라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선 저를 배골치 않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셨대요. 좌천을 당해서 구석진 자리에서 일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든 그 끈 하나 잡고 버티려고 자빌까지 굳은 일까지 다 해가면서 살아남은 게 아버지셨어요. 저에게 보여주시는 모습과 똑같이 남들을 대하셨고 남들도 결국에는 아버지께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겠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진실되신 분이셨거든요. 저의 친한 친구들 역시 저희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무뚝뚝한 아버지라기보단 늘 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자상한 아버지셨으니까요. 어딜 가나 우리 아빠를 자랑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아빠 이야기만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만큼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아빠 없이는 못 사는 딸이 되어버렸는데 어쩌겠습니까? 아마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다면 제가 느낀 사랑만큼 아마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또 다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한동안 매일같이 찾아오던 엄마는 제가 꿋꿋하게 버티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저에게 얹혀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겠죠.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 저에게 모진 말을 내뱉으시더라고요. 너는 애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정도 없고 싸가지도 없니?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든 도와줄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엄마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하늘로 가버렸으면 좋겠니? 애가 매정해도 너무 매정하다. 해외에 있는 가난한 애들 도울 생각하지 말고 이 옆에 있는 이 엄마부터 좀 도우란 말이야. 내가 누굴 닮았겠어요? 우리 아빠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제가 정도 없고 싸가지가 없다면 엄마를 닮은 거겠지. 아, 왜 거울을 안 보고 살아? 엄마는? 뭐라고? 아니,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을 수가 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힘든 꼴을 보고 싶어? 우리를 그렇게 버리고 떠났으면 어떤 결과가 오든지 받아들여야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가족이야? 엄마야말로 염치 좀 챙기고 살아. 엄마가 어떻게 되든 나는 관심 없으니까 엄마 인생 엄마가 챙기면서 살아. 그 말이 엄마에게는 충격이었던 건지 2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뒤로 정말 엄마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굳이 저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퇴근 시간보다 이르게 집에 오시더니 까만색 양복을 챙겨 입고는 저를 지긋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같이 갈 거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분명히 상주 자리에 그 못된 아저씨가 앉아있을 게 뻔한 게 뭐 하러 가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도 가지 않았으면 했지만 마지막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시면서 장례식장에 가셨죠. 그 이후에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 아저씨께 하려고 했던 복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인 저에게 엄마의 보험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저씨가 저희 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린 덕분에 엄마의 복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 보험금은 포기하긴 아까울 만큼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왜 가지냐고, 네가 뭔데 가지냐고 난리를 치는 아저씨 때문에 경찰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더 피곤하지 않으려면 그 돈을 쥐어주는 게 맞는데 제가 그 돈을 가져야 엄마의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기도 했어요. 저는 보험금을 수령했고 그 돈 전부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선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엄마가 저에게 미안해서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이니 저에게 보관을 하라 하셨지만 그것도 싫었어요. 그 돈을 받으면 엄마를 용서해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족을 배신하고 떠났으면서 끝까지 아버지가 사랑을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자기 변명을 한 엄마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를 키우는 데 사용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평소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2년제 전문대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일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깐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하나하나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기준이 달랐거든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동네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는데 어린이집 학부모님을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 선생님, 수료일 드세요? 내일도 어린이집에 출근하셔야 하는데 술 드시는 게 맞아요? 네? 아니, 퇴근 후에는 제 자유시간인데 술을 마실 수도 있죠, 어머님. 내일 일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로만 간단하게만 마시고 갈 거예요. 아, 좀 그러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이 술을 드신다니. 이래서 내일 실수라도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술을 마신다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순 있죠. 그런데 근무 시간인 것도 아니고 근무 외 시간에 제가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사생활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는 학부모님과의 신경전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죠. 마치 제가 술을 얼마나 마시나 지켜보는 것처럼 포장마차에서 내내 시선이 느껴지는데 친구들이랑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일어나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학부모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만 한 소리를 더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2차 가려고 일어나신 건 아니죠? 내일 저희 아이 어린이집 안 보낼래요? 선생님 숙취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술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원장 선생님이랑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일단 오늘은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집에 들어가면 인증샷 하나 보내주시고요. 저기요, 어머님. 이거는 엄연히 제 사생활이에요. 그리고 제 연락처는 학부모님께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머, 그러면 선생님이 집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아, 거참 말 많으시네. 아니, 그러나 아줌마는 지금 저희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러 와놓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엄마부터 술 냄새 풀풀 풍기게 생겼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술 냄새 좀 나는 게 어떻다고. 그리고 내일 되면 술 다 깨거든요. 아줌마처럼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구만. 뭐라고요? 아줌마? 아니, 사장님 말이 좀 심하네. 그러니까 포장마차 사장이나 하고 있지.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가. 애가 있으면 아줌마지.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갑질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아줌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전 그렇게 아이가 걱정되면 집에서 내내 돌보면 되겠네.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나도 다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 이 시간에 애 떼어놓고 나와서 술을 마십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그렇게 걱정되면 그 가족 보육인지 뭔지 하면 되겠구만. 자기 욕심이 너무 과하네. 어린이집 선생님이 뭐라고 자기 애도 아닌데 그렇게 정성을 쏟아야 합니까? 보육 시간만 잘 지키면 되는 거지. 선생이잖아요, 선생. 어린애들 데리고 보육하는 선생님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지. 애 엄마부터가 술 먹고 있는데 지켜서 뭐합니까? 나중에 애가 뭘 보고 자랄지 안 봐도 뻔하네. 아줌마 같은 사람 상대를 장사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가세요. 안 팔아. 사장님인지 직원인지 모를 사람이 축객령까지 내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였는데 위생 상태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손맛이 좋아서 동네 친구들이랑 종종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천막을 치고 길거리에서 장사는 하는 곳이긴 했지만 정겨움이 느껴지는 곳이었다고나 할까요? 요즘은 길거리에 미관을 해친다고 이런 포장마차를 전부 철수시키는데 정말 구석진 곳의 연곳이라 아직 단속에 걸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결국 학부모는 쫓겨나게 되었고 저랑 친구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죠. 도움을 받았고
방해꾼도 사라졌는데 그냥 여기서 더 마시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손님도 없어서 저희가 장사를 좀 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마시고 있는데 사장님이 천막을 닫고는 저희 자리에 합석을 하셨습니다. 장사 공친 것 같은데 같이 좀 마셔도 되죠? 아, 네, 그러세요.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난감했는데 도와주셔서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비싼 것도 좀 드셔주시고요. 넉살도 좋은 사장님 덕분에 저와 친구들은 단골이 되겠다고 예약까지 했죠. 그 뒤로 종종 찾아갔어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찾아가서 허기를 달랠 겸 잔치국수를 먹곤 했었는데 젊어 보이는 남자가 어찌 그리 손맛도 좋은 건지 국수 맛이 정말 할머니가 말아주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손맛이라는 게 정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아버지나 저나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식사 당번을 번갈아 가면서 해왔는데 그렇게 요리에 쏟아부은 시간이 있음에도 요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포장마차 사장님의 손맛을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포장마차가 주는 느낌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정겹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심해서 제 아픔을 티내고 싶지 않을 땐 가만히 냅두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죠. 가끔은 아버지랑도 찾아갔어요. 사장님의 넉살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우리 아버지랑도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술술 이야기를 하셨고 사장님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주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그림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우리 아버지께 더 든든한 자식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랑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나이 30이 넘어서 친해진 친구였기 때문에 더 잘 맞았습니다. 원래 나이 들어서 친구하기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치관이라든지 생각 같은 게 잘 맞으니까 친구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도 좋았어요. 언제라도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간다 한들 말동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랑도 잘 맞고 또 저랑도 잘 맞고 우리 아버지처럼 언제라도 저의 불이익을 같이 화내주고 싸워줄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 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 혼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역시 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데 30을 넘긴 남녀가 연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제 친구들은 조금 반대를 하긴 했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길거리에서 언제 철수당할지 모르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보다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고요. 저도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땐 당연히 그게 더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랑이라는 마음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마음이 통했기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는 시간과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데이트를 즐기기 어려웠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남편이 포장마차를 쉬는 날에만 데이트가 가능했지만 그건 역시 평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해서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한번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것이 많았기에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결혼까지 할 건 아니지 않겠냐고 슬쩍 제 의중을 떠보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비록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불확실한 미래가 그려진다고 해도 남편과 저 두 사람이라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마음에 든다며 좋아하셨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인정하는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남편과의 결혼을 꿈꿔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3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3년 연애를 하는 동안 사실 다른 커플들에 비하면 얼마 만나진 못했죠. 서로 너무 바빴으니까요.
날이 가면 갈수록 도가 넘는 듯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저는 탈모까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남편은 그동안 포장마차의 자리를 3번이나 옮겨야 했어요. 단골들이 생기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신고가 들어왔고, 그러면 또 다른 자리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단골을 모으곤 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조금은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건 가게를 차리는 것이 꿈이라던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죠. 남편에게 가게를 차려줄 수 있는 명분 또한 없었고요. 저희 나이가 30 중반을 향해 달려가니 주변에서도 슬슬 결혼 생각이 없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은 이제 슬슬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제 마음은 한 톨도 변함이 없었고 남편의 마음도 여전했거든요. 저를 보면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 하는 남편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 느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면 그렇게 못 먹여서 안달이셨거든요. 한창 꾸밀 나이에 다이어트를 하려고만 하면 사내 진미를 먹이려고 하셔서 제가 다이어트를 실패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살이 조금 오른 것 같아서 살을 빼려고 하면 지금이 제일 보기 좋은 것 같다고 밥을 더 먹자 하던 남편이었어요. 제가 맛있게 본인의 음식을 먹어줄 때마다 행복함을 느낀다고, 지나가는 말로 저와 결혼을 하면 밥 걱정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날만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아 조금 실망했어요. 결국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왜 나한테 프로포즈 안 해? 우리가 연애를 한 지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는데 말이야.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럴 마음이 없어? 만약에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줬으면 좋겠어. 더 나이 들어서 헤어지게 되면 나도 곤란하잖아. 아, 왜 헤어진다는 그런 소리라고 그래.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 번듯한 가게라도 차린 뒤에야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했었어. 단속 나오면 장사 접어야 하고 자리 옮겨야 하는 이런 인생에서 탈출을 한 다음에 당신 그럴 만큼 돈도 못 모았잖아.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가게 차릴 수 있는 날이 오기나 해? 당신 포장마차 장사하면서 어머님이랑 같이 쓰는 생활비 내고 재료값에 공치는 날도 많고 그래서 돈 얼마 못 모았잖아. 당신이 목표하는 만큼 만들어서 결혼하려면 한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이왕이면 당신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어. 당신 친구들이 나랑 연애하는 것부터 반대했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 걸 알고 나니까 나도 나에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당신은 직장인이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걸 일일이 따지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결혼하자. 내가 어떻게든 당신이 원하는 그 가게 차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그럼 부족한 나지만 받아줄 수 있을까? 남편은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비록 남편이 홀어머니의 생활비를 책임지느라 모은 돈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아버지랑 그렇게 의지를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고 나서 신혼집을 구하려는데 집값이라는 게 이렇게 비싼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진 돈을 탈탈 털어도 택도 없이 부족했고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어린이집 교사라서 그런 건지 대출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며느라가야 집은 구했냐? 요즘 집값이 어마어마하지. 아유, 너희가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을 텐데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대출도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대출도 적게 나오네요.
그이가 무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저도 어린이집 교사라 그런 건지 잘 안 나와서요. 아이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데.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다 끌어 모으면 그 정도까지는 대출 받아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억으로는 빌라도 못 가게 생겼어요. 원룸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잘 됐다. 우리 집이 지금 2억 정도 하니까 이 집 전세 빼고 너네 돈이랑 합쳐서 큰 빌라로 가자. 4억 정도면 그래도 방이 2개인 빌라는 충분히 얻지 않겠니? 방 3개짜리까지도 얻을 수 있을 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듣고 그래? 합가를 하자는 소리 아니냐? 너희 어차피 애 낳으면 너는 출근해야 돼서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할 텐데 내가 봐주면 딱이지 않겠니? 어머님, 저희 신혼인데 신혼생활은 즐기게 해주셔야죠. 예, 그러면 나는 혼자인데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그러니? 우리 아들이 그동안 내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 둘이 당연히 나를 책임지고 모셔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 아버지도 혼자 계시는데요. 그러면 아예 저희 아버지 집도 빼서 더 큰 평수로 가요. 어머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그이랑 저랑 다 같이 살면 좋겠네요.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 혼자 지내시면 식사도 잘 안 챙겨 드실 것 같은데 어머님이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아이, 뭐야? 그럼 지금 나한테 밥이나라는 소리야? 어머님, 저도 일하고 그이도 일하고 저희 아버지도 일을 하시는데 집에서 놀고 먹으시는 어머님이 하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에 좀 예민하니까 겉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러면 저 아예 방 4개 있는 아파트를 알아볼게요. 안방은 저희 부부가 쓰고 방 하나는 저희 아버지, 하나는 어머님, 하나는 애기 방으로 쓰면 딱이겠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떡 벌리셨죠. 사실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네 부부에게 편승해서 며느리 부려먹으면서 편하게 살 일을 꿈꾸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죄가 아니었죠. 그동안 각종 학부모님들에게 당한 경력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 간파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때부터 아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음대로 굴릴 수 없음에 화가 나셨을 겁니다. 그래도 본인이 시어머니니까 제가 100%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걸고 넘어지셨죠. 시집살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일찌감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를 갑자기 만들어내서 드려야 한다던가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한다던가 하는 일이 많아졌죠. 근데요, 우리 남편 포장마차 장사하고 아침에 해 뜰 무렵에 들어오는데 잠이 먼저지 아침밥이 먼저겠어요? 차려준다고 해도 안 먹을 사람인데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분하셨나 봐요. 생활비를 아들에게 지원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작전을 바꾸셨습니다. 저랑 남편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저를 닥달하신 거죠. 남편에게 가게를 차려주라고 말입니다. 그 잔소리가 1번, 2번이면 괜찮은데 만날 때마다 저에게 가게 타령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가게라는 게 쉽게 차릴 수 있는 일이겠어요? 남편이랑 저랑 한 달에 버는 돈이 쥐꼬리만큼 밖에 안 되는데 대출금 갚기도 힘들었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단속 걸려서 벌금 맞았다며? 어떻게 하니? 이러다가 아예 장사를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도 벌금이 날아온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벌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불법인 건 맞으니까 정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아들한테 번듯한 가게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차라리 대출을 더 받아서 어떻게 안 된다니? 벌금 내고 쫓겨가며 장사하는 것보다야 훨 낫지. 빚 갚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니까. 추가적으로 대출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요즘 금리가 워낙 비싸서 부담도 되고요. 아니, 어떻게 사돈 어른께서는 돈이 없으시다냐?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만큼 덕을 보는 건데. 시어머니께서는 은근히 저희 아버지께도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1~2번이 아니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고민에 빠지게 되셨고
결국에는 남편에게 가게를 하나 차려주시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저희 아버지께서 꾸준히 회사에 다니시며 꽤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년퇴직이 코앞이셨고 남은 인생은 모아두신 돈으로 사셔야 하는데 가게를 차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 모든 것이 감당이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노후 자금을 깨서 도와주시는 거라면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다 늙어서 노후에 뭐 얼마나 호강을 하겠다고 그러냐. 우리 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나에게 큰 행복이라는 것도 없는 법이지. 장인어른, 제가 정말로 가게 운영 잘해보겠습니다. 저 한번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노파심이 하는 말인데 사돈이 그렇게 전부 탈탈탈탈 털어서 우리 아들 가게 차려주고 나면 노후는 어쩌시려고 곧 퇴직도 하신다면서요. 그거야 뭐 사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저야 있는 돈 다 털어서 사위한테 투자하는 셈 치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살짝 농담조가 섞인 말투로 웃으면서 말을 하셨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굳어버리시더라고요. 가게 차려주는 것만 해도 큰 결심을 하신 거고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께서 왜 감나라 배나라 꿈을 꾸시는지 모르겠는 거죠. 결국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지 3개월 뒤 정년퇴직을 하셨고 퇴직금을 탈탈 털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남편에게 가게를 차려주라는 뜻이셨어요. 정말 한 톨도 남기지 않고 퇴직금을 전부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짠했어요. 30년도 넘게 다니신 회사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애착이 대단한 퇴직금이실 텐데 그걸 통 크게 전부 주셨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남편은 벌금을 맞을 뒤에 아예 장사일에서 손을 떼고 있는 중이었어요. 쉬는 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라 믿고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준비가 거의 다 끝이 나고 가게 자리도 정말 괜찮은 곳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가격도 괜찮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술 장사를 할 것이었기 때문에 1층에 딱 적당한 사이즈의 가게를 찾았는데 때마침 매물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 혼자 1인 장사를 할 것이었기 때문에 장소가 크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남편은 손수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시공사에 맡기면 좋았겠지만 그럴 만큼의 여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본인 가게이니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가게를 꾸며나갔어요. 어느 정도 꾸며지자 정말 술집 같은 느낌이 물씬 들더라고요. 포장마차에서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 인테리어는 정겹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가게를 개업하는 날이 정해지게 되었고 저는 가족들과 먼저 시식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남편에게 의견을 냈습니다. 친구들도 초대를 해서 메뉴 중에 손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동의를 했고 개업 초대장을 손수 만들어서 친한 지인들에게 돌렸어요. 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초대를 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었죠. 어머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일 혼자서 하긴 무리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머님 안 피곤하시겠어요? 건물 청소하시는 일도 하시잖아요. 그거 그만뒀다. 우리 아들이 가게를 차렸는데 여기에 전부 쏟아부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내가 생활비도 받고 그러지. 저희 여유 좀 되면 아이도 가지고 할 건데 어머님 월급에 생활비까지 전부 챙겨드리긴 어렵지 않을까요? 아이 우리 아들이 장사만 잘 되어봐라. 뭐가 어렵니? 저희 아버지도 챙겨야 하잖아요. 아? 아니 사돈을 왜 챙겨? 왜냐니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 먼저 챙겨야죠. 저희 아버지 퇴직금 전부 쏟아부어서 차린 가게인데요. 그거 저희 아버지 노후자금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니 사돈도 여유가 있으니까 해주신 거 아니야? 어떻게 자식이 먼저지 노후자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 어머님이 생활비 달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죠. 왜 자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세요? 뭐야? 아니 아주 그냥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예, 우리 아들 전에 만나던 애는 그런 말 안 했다. 구간이 명간이라더니 아주 입을 열 때마다 점수를 다 깎아먹어.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게 전에 만나던 사람 이야기까지 나올 일이겠어요?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그 뒤로 연락 한 번을 하지 않았고 드디어 남편 식당에 개업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분주해졌어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얻은 실력으로 알록달록한 초대장을 지인들에게 뿌린 것이 또 칭찬을 받았죠. 지인들이 하나둘 가게로 모였고 저희 아버지도 가게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팔았던 메뉴와 퓨전 음식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다들 불티나게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앞치마를 메고 보조를 하고 계시는 모습도 조금은 인상적이었어요. 남편이 거의 다 했기에 시어머니께서 하는 일은 주문 받는 것과 메뉴 서빙 정도가 다였지만 본인은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버지의 테이블까지 찾아오신 시어머니께서는 이왕이면 비싼 메뉴를 주문하라면서 아버지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위를 주겠다고 돈을 두둑하게 뽑아오셨어요. 개업식이나 다름없는데 큰 돈을 벌어야 쭉쭉 장사가 잘 되는 법이라고요. 화환도 큰 거 하나를 보내셨고요. 그런 거 다 알면서 비싼 메뉴를 시키라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꼴불견이더라고요. 일단 주문을 하고 소주도 한 병을 시켰는데 잔을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설거지가 밀리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말에 기가 찼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헛기침을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지. 아니, 지아비가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에어컨 바람 솔솔 맞으면서 술을 마신다는 게 맞니? 아이고,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애가 참 이런 부분은 모자라요. 그죠?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면 그런 말을 막 뱉을 수 있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가 지났는데 저희 테이블에만 음식이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테이블이 먼저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장사를 하는 자세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지인들이 장사 좀 도와주겠다고 방문을 하면 천대를 하진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품평을 하러 온 사람은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말은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큰하게 취해가고 있을 무렵 음식이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한 번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가게 사장의 와이프인데 품격을 좀 지키라면서요. 저희 시어머니는 중간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더니만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맛이요? 그 솜씨가 워낙 좋다는 거야 알고 있었으니까 맛있었었는데요? 어때? 입소문 조금만 나면 대박 날 것 같지? 포장마차 운영할 때도 단골은 꽤 많았잖아요. 잘 될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 오늘 방문한 사람들도 음식이 다 맛있다고 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말인데 이거 받아라. 내가 언제 줘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유, 다들 취해서 자리가 쪽날 것 같으니까 지금 주는 게 맞겠다 싶어.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서류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게 뭔가 싶어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저와 아버지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식당 개업식 날 이혼 소장을 받아본 경험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심지어 남편 쪽 칸은 공란이 없이 가득 차 있는 이혼 서류요. 이게 무슨 어머님 이거 이혼 서류 맞아요? 눈깔 없냐? 이혼 서류 써 있잖냐? 사돈네랑 함께 이혼 변호사나 알아봐라. 솔직히 우리 아들이 힘겹게 술장사에서 번 돈으로 사돈이 호의호식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막말로다가 가게 차려줬으면 끝이지
투자니 뭐니 무슨 돈을 가져가려고 그래. 우리 아들 힘들게 일하는 거 보니까 그 돈 아까워서 죽어도 못 줄 것 같다. 저희 아버지 돈 탈탈 털어서 차린 가게인데 당연히 저희 아버지께 그만큼 돈을 돌려드려야죠. 장사가 얼마나 잘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 말은 장사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뜻 아니겠냐? 사돈에게 돈 퍼줬다가 가게 망하면 어쩌라고. 아유 안 그래요 사돈. 가게 차려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우리 아들 고생고생해서 번 돈을 사돈과 나누어 갖는 거는 그 꼴은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혼 시킵시다. 가게만 홀라당 받아먹고 이혼을 하시겠다고요? 그래 그게 뭐 잘못됐냐? 우리 아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너같이 고개 빳빳한 애 말고 이전에 만나던 애처럼 내 앞에서 머리 조아릴 수 있는 그런 여자랑 짝지어줄 거야. 제가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저랑 단둘이 있을 때 한 이야기도 아니고 옆에 저희 아버지께서 듣고 있는데도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이전에 만나던 여자친구 이야기까지 꺼내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러더니 호탕하게 깔깔거리면서 웃으셨어요. 김 사장 난데 김 사장 덕분에 내가 손해를 안 보게 되었지 뭐야. 김 사장이 그랬지. 계약서 쓸 때 혹시 모르니까 기여분에 대해 확실하게 적어두라고. 그게 또 도움이 됐지 뭐야. 김 사장 이 가게 자리 뺄세.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 사장? 김 사장이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이 건물 주인이지. 이렇게 좋은 자리가 그럼 갑자기 사위 자리 구할 때 떡하니 등장을 했겠네. 이 건물 주인인 김 사장이 말이야. 나랑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김 사장이란 분이 누군가 했더니만 아버지 회사의 거래처 사장님이셨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홀로 키우면서 좌천도 당하고 퇴사 위기도 여러 번 겪으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올곧게 버티시면서 아버지를 응원하시던 분들도 많이 생겨났었는데 그중 한 분이셨대요.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시면서 건물도 여러 채 사두셨는데 사업장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건물 관리하시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시는 게 취미라고 하셨어요. 김 사장님은 저희 아버지의 성품을 좋아하셨던 분이셨대요. 그래서 딸이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한다고 말을 하자 건물에 자리를 하나 줄 테니 장사를 시켜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아버지께서 이미 저에게 퇴직금을 전부 주신 상황이었잖아요. 저도 아버지의 노후가 걱정되기도 했고요. 정말 가게를 오픈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저에게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내 퇴직금이 아니야. 네 돈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이게 제 돈이라니요. 이건 네 엄마 보험금이야. 왜 네가 안 쓴다고 나한테 떠넘긴 보험금. 내가 그 돈을 어찌 쓰겠냐. 나중에 너 시집갈 때 보태줘야지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건데 사이놈인 한 푼도 안 해온다고 하니까 내가 이 돈 주기가 아깝지 뭐냐.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간 너희가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이제는 줘도 될까 싶어서 말이다. 이 돈으로 가게 차려라. 저는 그 보험금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김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자리를 보여주셨고 계약서를 쓰기로 했죠. 그런데 김 사장님께서 돈을 확실히 모으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라 그런 건지 엄청나게 꼼꼼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가게의 지분 기여도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두는 게 좋겠다고 아버지께만 살짝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들 그 돈이 아버지의 퇴직금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김 사장님께 사실 이 돈이 보험금이라고 말을 하고 계약서의 지분에 관한 기여도에 관한 내용을 적어두신 겁니다. 남편놈 당연히 여러 장의 계약서를 다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한 것이었죠. 엄마의 보험금으로 남편 명의의 가게를 차려주었기에 그 돈은 사실상 저희 엄마가 제공한 재산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 제 기여분에 해당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당연히 가게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 남편은 본인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저희 엄마가 제공한 보험금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의 수법을 써서 글씨를 작게 적어두었기에 남편은 굳이 그 부분을 보지 않고 사인을 갈겨버린 것이었죠. 계약서는 뭐가 됐든지 간에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법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소유권 반환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이 가게 자본으로 들어갔고 그 자금이 가게의 운영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남편은 그동안 불법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벌금을 맞았던 이력도 있었고 제대로 된 생활비를 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에게 소유권이 오게 될 것은 명확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남편이 저희 가족의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이 계약서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 재산의 대부분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험금 출연에 관련된 증거 역시 완벽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뒤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수십 년을 묵혀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자본이 된 사실, 재산 분할과 기여도 역시 전부 저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딨어. 명의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이 가게가 넘어간다는 거야? 당신 손에? 그렇지. 그러니까 계약서를 꼼꼼히 좀 읽어보고 사인을 하지 그랬니? 가게 차린다는 기쁨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지? 아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해? 지금 내 돈으로 가게만 홀라당 가져가고 나랑 이혼을 할 생각을 했었다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오해야. 아, 엄마가 하도 당신이 기가 안 죽는다고 우는 소리 하니까 엄마 편 한 번 들어준 거야.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었어.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해? 그러기엔 이 이혼 서류에 촘촘하게 적힌 글씨체가 당신 글씨체인데?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었던 걸로 생각할게. 그럼 더 이상 우리 의견은 좁혀지지 않겠다? 이 가게 소송으로 소유권 되찾아올 거야. 잠시만. 내가 손수 꾸민 가게인데 이걸 그냥 가져간다고? 그렇게는 안 돼. 당신이 다시 생각해. 이제 우리 인생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혼이라니. 나 혼자 꽃피울 거야. 당신이랑 같이 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의 얼굴에 던졌어요. 제가 미쳤다고 협의 이혼을 하겠습니까? 소송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전부 가지고 와야 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사색이 된 시어머니께서 눈물 콧물까지 쏟아가며 잘못했다고 비셨어요. 본인의 경솔한 말 한마디로 아들의 전부나 다름없는 것을 빼앗기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웃기죠. 아들의 전부라는 가게가 결국에는 저와 아버지 아니었으면 마련하지 못할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고 시어머니도 집까지 쫓아와 곡소리를 내면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그들의 진심을 알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아버지는 김 사장님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과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을 거셨습니다. 확실히 건물주가 소개해준 변호사라 그런 건지 능력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가게를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더불어 소송 비용까지 덤터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었기에 다행히 이혼은 더욱 더 쉬웠습니다. 남편이 제 뒤통수를 때렸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데 법원에서 굳이 저희 둘에게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었죠. 게다가 제가 그동안 남편을 먹여 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대부분 제가 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불법 포장마차를 운영한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겠냐는 인식이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남편은 법원 앞에서도 땅을 내리치며 곡소리를 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당당히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굳건하고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오래 본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편 때문에
정말 사람을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남편보다 더 한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챙기면서 제 인생이나 가꾸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김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가게에 관한 모든 돈을 돌려주셨고, 남편 놈은 제가 일을 하는 어린이집까지 찾아와서 빌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린이집 근처였기 때문에 남편은 벌금까지 받아야 했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런 결말을 가지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래도 업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감을 잘 쌓으시며 좋은 지인만 곁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